안녕하세요. 카이조입니다. 지금 다들 이제 퇴근하고 저도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강의가 아니라 좀 흥미로운 얘기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일화를 들은 거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주식장을 보고 마무리하면서 문득 떠올라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크게 두 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인물은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아마 이제 이 사진만으로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사진을 띄워드리면 아마, 뭐 많이 봤던 그림이다라고 하실 건데요. 이제 바로 이제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제 뉴턴입니다. 자, 뉴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발견도 했고, 쉽게 말하면 운동법칙뿐만 아니라 만유인력 법칙, 그 다음에 미적분학 등등등 많이 있어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생략하겠습니다. 이만큼 유명한 학자로서 굉장히 큰 부를 얻었는데, 뉴턴이 이제 1640년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1720년대에 사망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다가 말년에 주식 투자로 쪽박을 차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뉴턴이 이렇게 똑똑하다고 말한 뉴턴이 이런 일이 겪었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뉴턴 하면 실은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사우스시라고 그래가지고 남해해사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할 수 있겠죠. 자, 이 남해해사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700년대 초반에 영국 정부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로 치면은 국영회사나 공기업 정도 되겠네요. 이 당시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과 그 다음에 대북방 전쟁 두 개를 동시에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국가 부채가 많았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만들어진 이제 남해회사는 그러니까 실제로 국채를 모아서 주식으로 전환해 준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정부의 빚을 줄이기 위한 회사인데요. 몇 년 후에는 물론 이제 흑인 노예 공급 독점권도 갖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한 회사인데요. 이때 목적은 결국은 이거였어요. 국채와 주식을 교환한 사람들은 이제 불안한 국채 대신에 주식 배당금으로 내가 좀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왕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국채 문제 해결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노예 무역이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 가지 호황을 얻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윈윈윈 전략이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 남해회사의 그 당시의 주식이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해회사는 이제 노예 무역권으로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스페인이 영국에 준 것 중에 하나가 노예 무역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스페인이 허가해준 이 무역권이 결국은 이제 스페인, 지금 표현으로는 갑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스페인의 갑질이랑 여러 가지 트러블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무역권이 의미가 좀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회사가 문 닫을 지경까지 왔는데, 자, 그때 이 회사가 문 닫기 전에 생각을 한 게, 이제 무역이 아니라 복권 사업이나 그 당시 복권 사업에 손을 대게 되고, 이게 이제 성공을 거두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금융 쪽으로 손을 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국채를 대량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인수한 국채만큼을 남해회사 주식으로 국민들한테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액면가 10,000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가가 20,000원 됐을 때, 결국은 이 10,000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 실은 굉장히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채권을 갖고 있는 남해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리는 게 급선무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루머를 생산해냈고, 그러면서 주가를 뻥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말로 전해지는 정보만 갖고, 그 다음에 주식이 얼마큼 오르고 있다라는 정보만 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광풍에 힘입어서 남해회사 주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뉴턴이었던 거죠. 뉴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했는지 제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뉴턴하고 주식을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뉴턴이 남해회사 주식을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뭐 설명 간단히 드리면 실제로 뉴턴이 이제 남의 회사 주식을 이제 처음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는 약 171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1720년도 초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연초에는 약 128파운드 정도였는데 이제 2월 달에는 갑자기 이제 175파운드, 그 다음에 3월에는 330파운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두 달 만에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죠. 물론 이때 계속 뉴턴은 소량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차익을 냈는데, 자, 이때 다시 오른 주식에 대해서 뉴턴 같은 경우는 다시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4월까지 실제로 상당한 매매 차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족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이제 매도하지 않은 한 120파운드 정도대에 샀던 친구들 같은 경우 주변 친구들이 끝까지 들고 있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막 상승을 하면서 그해 6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만에 1000파운드가 올랐습니다. 1000파운드까지. 뭐, 몇 배라고 치면 한 8배 정도 올랐겠네요. 한 8배 올랐는데, 자, 그러면서 갑자기 뉴턴이 마지막으로 매도했던 그 시기보다도 무려 3배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뉴턴이 결국 어떤 게 얻게 되냐? 심적으로, 아, 내가 조금 더 갖고 있었을 걸 하면서 뭔가 억울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차입까지 했습니다. 거의 몰빵을 한 거죠. 자, 몰빵을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뒤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남의 회사라는 버블이 터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팔지도 못했어요. 떨어지니까. 더 오를 거다 생각하는 거죠. 요새 뭐 우리 개미들은 똑같은 경우죠. 떨어지면 못 팔고 오르면 오를 것 같아 못 팔고. 자, 이런 경우를 뉴턴도 역시 했다라는 거죠. 그 해에 12월까지 들고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12월 주가가 연초랑 똑같죠. 결국은 그동안 벌던 차익은 물론이고 가장 높은 시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장 낮은 시점에서 팔게 된 거죠. 원래 거꾸로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뉴턴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의 약 90% 이상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핸델이라는 작곡가, 음악가죠. 음악가가 이제 독일에서 런던으로 건너온 한 1710년도 정도쯤에 남의 회사 초창기에 주식을 사가지고 자, 핸델이 한 투자 방법을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핸델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시면 1710년도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720년도 그러니까 거품이 최절정기 그러니까 가장 고점일 때 팔아서 거의 100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여담이지만 이후에 현델이 뭐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하거나 무슨 뭐 왕립 음악원을 만들 때 이때 번 돈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행보를 보였던 이제 두 거장들이죠. 뉴턴이랑 핸델 같은 경우. 이렇기 때문에 뉴턴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어떤 과학자였지만 주식으로서는 망한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뉴턴 같은 경우 이제 망한 이유로 크게 5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많은 이제 블로그나 여러 가지 분석하는 사람들께서 올려주신 건데 저는 이제 그분들의 말을 좀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뉴턴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살 때 같이 사는 일종의 군중 심리가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중 본능에 휩쓸려서 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의 이제 부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물론 차익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욕망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한 번에 몰빵을 하게 된 거죠. 과거 이제 주가 수준에 집착을 하게 된 거죠. 아, 다시 오를 거야, 회복할 거야, 더 오를 거야 라는 요새 말로 이제 앵커링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결국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거의 폭락이 끝나서 모두가 다 바닥을 쳤을 때 그때서야 매도하게 됩니다. 주가 폭락을 원래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본인에 대한 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망이랑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로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보통 5가지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라고 평가받는 일종의 또 수학에도 강하고 숫자에도 강한 이런 뉴턴조차도 이제 예측하지 못하고 또 한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욕망을 떨쳐내지 못한 거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매수하고 계신가요? 얼마큼 매도를 잘하고 계신가요? 자, 반대 예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1978년생이고요.
현재 일본에서 제이컵 나무로 유명한 BNF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본에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제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이제 제이컵 남인데요. 이 사람이 언론에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05년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에 상장되어 있던 이제 제이컴이라는 주식의 주문 실수에서 비롯된 건데요. 영상에서 캡처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61만 엔에 1주를 매도하는 거였는데 반대로 한 겁니다. 1엔에 61만 주를 매도를 한 거죠. 자, 이런 주문 실수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 당시 이 주식을 유심히 보고 있던 이 제이컴 남이라고 불리는 이제 BNF 같은 경우가 계속 저가에서 주문을 넣었는데도 계속 사지는 거예요. 매수 해서 결국은 총 한 7,100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7,100주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주식이 처음에는 이제 67만 엔의 이제 시초가에서 이제 그날 이제 91만 2천 엔에 매도를 하게 되어서 하루 만에 약 22억 엔, 뭐 우리나라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200억 정도 번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200을 벌면서 이 BNF는 이제 제이컵 나무로 불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우연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BNF의 투자법을 보시면 그렇게 우연하고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우연과 실내 겹쳤겠죠? 자,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후에 맨 처음에 이제 이 제이컵 남이라 불리는 이제 BNF가 1999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6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한 1,600억 정도 벌기까지 이제 그동안의 이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뭐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 같은 경우에 금액이 커지면서 이제 그의 소신대로 이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자산 증가율을 보시면 대략 한 0.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루 0.5%면 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엄청난 수치죠. 왜냐면 하루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자, 1년에 약 한 220일 정도 거래한다고 치면은 대충 얼마인가요? 110%죠. 결국은 2배를 번다는 거죠. 1년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벌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BNF가 말한 거는 결국은 손실과 수익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 때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결국은 뭐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실제로 이제 카미오 료라고 하는 그 당시 20대 청년도 이제 뭐 스파이더 기법이라 해가지고 뭐 손실과 이제 수익의 비율이 6대 4일 수 있겠지만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게 된다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방송도 많이 찍었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이제 BNF랑 굉장히 같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생긴 인물이 이제 카미오 료고요. 자, 제가 여기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자세하게 어떤 기법인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제 차트의 이제 25일 이동 평균선으로부터 이제 각 종목마다 섹터마다 이제 괴리율을 만들어서 역추세매매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이평선에서 뭐 괴리율이 뭐 10% 가량 벌어지게 된다면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투자하는 사람인 거죠. 물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이후에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법을 많이 따라했어요. 하지만 그게 꼭 쉬운 것만 아니죠. 왜냐면 굉장히 큰 경험과 그다음에 시장을 제대로 봐야 되고 타점도 봐야 되고 언제 매도하는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유명한 투자가들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하시더라도 이제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 카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녹아있는 걸 여러분들이 카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다른 한 예로 자, 이제 BNF랑 비견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실은 시스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CIS라고 쓰는데 시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스라는 인물은 뭐 비견된다라고 하기 그렇게 왜냐하면 그 언론에 많이 노출된 인물이 아닙니다. BNF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 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좀 뭐 비교를 하긴 좀 그렇지만 자, 이쪽 분야에서 좀 전선적인 인물인 게 1,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1,600억 정도를 번 사내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하락장에서도 뭐 몇십억 또는 크게는 몇백억 정도 수익 얻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추종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떠한 강의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뭐 슈퍼개미의 사례를 보기도 하고 어떻게 투자했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광고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요새 뭐 투자 자문 회사도 많이 생기고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손실은 날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난다라는 거는 뭐냐면 전체 토탈 손실이 아니라 손실과 이제 수익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10일을 거래했다라고 했을 때 손실이 나는 날짜와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날짜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합리적으로 당연히 이제 손실이 나는 날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손실을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뉴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분석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주변 사람에 대한 시기도 있었고요. 과거에 주가 수준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남들이 샀으니까 따라 사는 경우도 있고요. 떨어질 때 자기의 욕망을 못 이긴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BNF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에 뭐냐면 손실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손실 났을 때 자기의 정확한 기준 하에서 무조건 매도를 하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이 날 때는 확실히 내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손실을 줄이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이 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실이 날 때는 대처하기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진입할 때 건전한 기업에 들어가면 가장 좋죠.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건강한 기업들 중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본다면 차트 또는 어떤 정보를 얻는다면 뭐 보도지표 활용하든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보를 이제 얻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손실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과 확률적으로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수익을 이제 그런 것도 꼭 분석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이제 부분에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아마 제 영상 첫 번째 영상 인터뷰 영상에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정보라는 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정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보가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또 무엇을 잘하는지를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들은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스쳐가는 데이터에 불과한데요. 한 가지 차트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무제표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또 그 내에서 다른 중요성을 남에게 강조하곤 하는데요. 그 사람들만의 무분별한 데이터 말고 실제 여러분 지금의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분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효율적인 정보인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ything